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시장이 또 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32,000불에서 35,000불 사이를 오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2,000불이면은 비트코인 최고점에서 50% 정도 다운된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불장 중에 나타났던 조정 치고는 좀 굉장히 큰 편이죠. 이번에 약세장의 발단은 이제 중국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 석가탄신일 때 크게 처음에 조정이 왔을 때도 중국 정부에서 은행권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블록체인을 사용한 페이먼트 서비스를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뉴스 로이터가 보도를 함으로써 중국발 악재들이 좀 트리거가 됐는데, 그 후에 이제 금요일 날 중국의 그 류허 부총리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라는 기관의 미팅을 주선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채굴과 트레이딩에 대한 조사, 크랙다운을 시작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류호 부총리는 이제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한참 그 트럼프 정부와 중미 무역 전쟁이 있을 때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서 그런 분이 직접 나서서 이 비트코인에 관련 규제에 관련된 걸 언급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언론에서는 이제 크게 의미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금요일 날 있었던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 뉴스의 반응이라도 하듯이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중국 거대 거래소 중에 한 곳인 이제 후오비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비트코인 레버리지 상품, 비트코인 채굴자 호스팅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중단을 하겠다라는 공지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것이 어떤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언급을 한 규제가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많이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중국발 악재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채굴에 관한 얘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판을 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다. 그 예로서 이제 든 것이 채굴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발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타약점이 많은 자산으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었었죠. 그렇다면 사실 중국에서 채굴을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한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로 보도해야 되는 게 논리상 맞는 건데 지금 이제 거꾸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약간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걸 떠나서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뉴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그 해시파워가 어디서 조달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해시파워의 한 65% 정도가 중국 내 위치에 있는 마이닝 풀에서 조달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통계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시파워가 대부분 크게 세 가지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너몽골리아라고 영어로는 알려져 있는 네이몽구 자체 지역인 거죠. 두 번째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세 번째로 수촨성, 이렇게 세 지역에서 해시파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너몽골리아 에서는 주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수촨성, 여기에서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수력발전이나 풍력발전 이런 거를 사용을 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이 더 많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2019년인가 했던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 출처 중에 한 76% 정도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채굴되는 비트코인 65% 중에 한 50%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15%만이 이제 석탄이나 뭐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채굴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비중상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번에 그 류허 부총리가 한 발언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채굴에 대한 조치는 탄소 배출 억제가 목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실제로 채굴에 대한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너몽골리아 지역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고, 이거는 사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한 몇 달 전부터.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채굴자 업자들이 등록을 하게끔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석탄일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금지를 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해시파워가 다운이 되고 뭐 이런 현상도 몇 달 전부터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임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채굴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채굴자들이 이동하는 건 꼭 중국 내에
에만 한정되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채굴 활동을 옮기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마이닝 풀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굴업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싼 에너지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어느 한 나라에서 금지를 시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꼭 규제를 한다는 거를 꼭 네거티브하게만 보도를 하려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좀 무관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류허 부총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한 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랑 금융계의 질서 유지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던 현상이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업계가 규제가 성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불법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그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류의 발언을 많이 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건 있었고요. 어떤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를 뽑겠다는 거지 비트코인 자체를 없애겠다는 이런 식의 발언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크게 어떤 악재로서 다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근본적인 이해가 없다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할 때 자꾸 팔고 싶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특히 이 자산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효과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지금 뭐 한 42,000, 35,000대 이런 데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산군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어떤 분이 또 그 지난번 에피소드에 댓글로 다루셨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의 가치, 근본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에 가치를 둬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제가 자꾸 사용하는 이유가 이 비트코인 자산의 가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네트워크는 되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하철 같은 것도 네트워크의 일종의 메트로폴리탄 네트워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지하철을.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거죠. 지하철처럼. 근데 꼭 이거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통신사들도 네트워크죠. 그건 유선통신사나 KT 같은 아니면은 무선통신사, 이동통신사, SK텔레콤 같은 이런 것도 또 네트워크인 거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엮어주는 망, 이게 이제 네트워크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예로 든 것들은 네트워크이긴 하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중앙화된 네트워크인 거고요. 중앙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중앙화된 운영체가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의 예를 들었을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KT나 SK텔레콤 이런 유선통신사, 무선 통신사들의 경우에는 통신사라는 중앙화된 주체가 있는 거고요. 이런 네트워크의 가치 평가는 VC들, 벤처 캐피탈들은 되게 익숙한 컨셉이에요. 왜냐면은 VC들이 인터넷 회사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랫폼 회사죠. 인터넷 회사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 다 네트워크입니다. 이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돼요. VC들은 초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매출이 창출되기 이전에 이 네트워크만, 매출이 창출되기 이전에 네트워크만 가지고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메트칼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값어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메트칼프라는 분은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법칙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구글이나 중국의 거대 그 인터넷 회사인 텐센트 이런 회사의 값어치를 평가를 한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런 식으로 메트칼프 법칙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의 값어치라는 거를 측정하는 게 이미 VC 사이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행해지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중앙화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예는 인터넷 그 자체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는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인 거고 이 값어치는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늘어난 거죠. 그렇지만 인터넷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앙화된 운영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값싸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비허가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열 저항성, 아무도 이걸 셧다운 못 시키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네트워크는 정보 공유밖에 안 돼요. 실제로 여기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 오가는
그런 행위는 여태껏 불가능했죠. 근데 이것이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바뀝니다. 정보뿐만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물건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런 네트워크가 구현이 된 게 이런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90년대 처음에 정보를 교환하는 탈정화된 네트워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잘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우리 생활을 얼마나 바꿨는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가치 공유가 가능한, 가치 전달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이제 2009년 이후로 등장을 해서 12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타임 테스티드, 배틀 테스티드 네트워크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비트코인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것이 지금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팔았다고 해서 계속 팔아야 되는지 그 판단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어요. 언론에서 뭐 호들갑을 떨면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못 느끼고 넘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뭐 긍정적인 말도 했죠. 평상시 같으면 일론 머스크 말을 되게 열심히 보도를 하는 언론들인데 이번에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싸움은 크립토하고 법정화폐의 싸움인데 자기는 크립토 쪽을 지지한다 뭐 이러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엄청나게 이 조종을 받는 와중에 매수를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인베이스에서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이 인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기관 투자가들은 거래소에서 잘 안 삽니다. 왜냐면 자꾸 그 가격을 움직이게 되고 노출이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 그 매수 전략에 좀 안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비밀리에 살 수 있는 이제 OTC 트레이딩 데스크를 통해서 많이 매입을 하는데 그런 OTC 트레이딩 데스크의 지갑 주소라는 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인출되는 비트코인 물량을 또 우리가 체인상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스노드라는 데이터 업체의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면은 지난주 석가탄신일부터 있었던 큰 조종상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OTC 트레이딩 데스크를 통해서 사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거를 지금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사용을 해서 사들이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투자 결정에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